대한민국 보수 농객의 최고봉에 있었던 변희재 기억하십니까?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인데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던 중에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 가결되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시고 오늘 생방송으로 마키아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귀국하신 지가 좀 됐죠? 제가 1월 한 10일쯤 귀국을 했으니까 사실 LA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코리아타운이 거의 산불재가 덮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미세먼지 한 100배 정도를 얻어맞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산불재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몸살을 앓게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래서 한 2주일 동안 제가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좀 회복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매불쇼도 갔었죠? 예, 매불쇼 가서 오랜만에 나가서 예. 부정선거 저는 사기 난동이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4년 동안 추적했는데 황교안부터 강용석, 민경욱 부정선거라는 건 아닌 걸 뻔히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비상기한까지 했다. 저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게 예. 2020년 총선 가지고 이제 스타트 부정선거 사기 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민경욱, 강용석이 17건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그때 17건을 상세히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알거든요,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대선 치를 때 마이크 잡고 실제로 부정선거 내가 다 조사했는데 이거 없다. 자신 있게 투표해라, 사전 투표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쪽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사전 투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또 이번에 부산에서 사전 투표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저는 범보수 세력이 이 부정선거 사기 난동에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네. 이른바 범보수 세력이 한 장애가 한 20-30%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95%가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장애 보수 세력을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먹히고 있다고 먹히고 있죠. 그래요? 먹히고 있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받아주니까 막 감격을 하는 거지, 이 노인들이. 중앙선관위에 저는 뭐 대변인하고 통화도 해보고 또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수도 없이 제가 들었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을 왜 이걸 부정선거라고 계속 몰고 가느냐, 이게 먹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정상적인 정치인도 지금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홍준표 시장까지 나가서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 이제 역사 강의로 유명한 이제 전한길 뭐 선생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이 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막 울면서 이거는 그래서 왜 이러느냐. 그분을 지금 제가 수소문하고 있는데 예. 부정선거 사기극에 정말 맞서 싸우다가 예를 들면 저희 미디어워치 같은 경우는 유료 독자가 절반 이탈했습니다. 네. 조갑재, 정규재 씨 거의 4분의 3이 이탈했어요, 유료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기극을 밝히려고 몸을 던진 보수 인사들이 뭐 예를 들면 정규재, 조갑재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보수에서 뿌리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실 가지고 싸워왔었는데 난 전한길 선생이 대체 보수에서 뭘 했길래 이제 와서 그 사기극을 막 확산시키는지 최소한 조갑재, 정규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진적에 이건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다 해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게 부정선거라고 사기를 치길래 예. 최소한 조갑재, 정규재 저하고 또 정함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보수에서 투개표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전문가예요. 조남이 어떻게 정함철. 예. 아주 보수에서 투개표 전문가인데 네. 말도 안 된다. 지금 강용석, 민경욱 얘기하는 거는 그걸 다 논판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제 정규재 씨는 계속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나와라. 그 4년 동안 요청했는데 절대 토론회 안 나옵니다. 야, 그래도 이게 먹히는 이유는 결국 그냥 민주당 싫고 그리고 탄핵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라도 붙들고 끝까지 가면 왜냐면 아니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낼 게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는 다 보면 다 나오는데 왜 이걸 사실은 이 토론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피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정선거 시작이 뭐냐면 2020년 총선 때 아시겠지만은 그때도 보수 그때 야당이죠. 참패했습니다. 막 103석 얻었고
민주통합당이 180석 얻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100석이 위험하다고 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막 종로바닥 기어다니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블 스코어로 깨려서 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유튜버들은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후원금이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이긴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용석 같은 경우는 180석으로 이긴다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100석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속았던 이제 이 대부분 노인들은 180석 이기는 거를 굳게 믿고 있다가 100석이 나오니까 야 이거 부정선거다가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처음부터 선거 예측을 사기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한 임팩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집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실제 돈이 되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는? 일단은 스타트는 강용석이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부정선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100군데 지역구에서 재검표하겠다고 6천만 원씩 60억을 모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60억을 모아놨는데 낙선한 당사자 후보만이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강용석이 돈만 모았지 할 수가 없죠. 제3자니까. 그러니까 그 돈 그냥 꾹꾹 먹어버린 겁니다. 개인이. 그 돈도 개인 통장으로 얻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경욱은 당사자니까 민경욱과 주로 해가지고 재검표까지 들어갔죠. 그 대법원에서 모든 요구 다 들어줬습니다. 그 민경욱이 하는 요구 다 들어줘서 모든 검증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투표 분류기가 개표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중공이 해커를 집어넣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개표기 다 가져와라. 선관위 가져와서 검증단까지 구성해줘가지고 니네가 마음껏 검증해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검증료가 한 8천만 원쯤 나왔어요. 그 돈을 납부를 안 합니다. 납부를 안 해서 검증을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때부터 주장한 게 검증을 피한 이유는 하나다. 검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를 더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안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혹시 이제 조기에 치러지면 이 부정선거 이슈가 국힘에서 가지고 이벤트를 할 만한 요소가 됩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극단 세력들이 그냥 돈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보수를요, 지금 이제 크게 장외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정광훈 목사가 한 그 보수하고, 근데 그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쪽수가. 근데 제도권은 또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이런 제도권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내각제 세력으로 다 포섭이 돼가지고 개헌을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근데 이 장외 보수는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장외 보수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아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사실은 탄핵 투표 들어갈 때 권성동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투표를 막고 있었거든요. 권성동이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투표하러 들어가지고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내각제 세력이 윤석열과 대충 짜고 시간만 끌면서 이재명 대표 선거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 개헌 들어간다고 좀 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장외 보수하고 좀 차이가 크죠. 네. 내각제 세력이랑. 자, 그러면 장애 보수가 노리는 거는 뭡니까? 저게 어떤 솔직히-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 유튜버들은 돈은 무지하게 이번에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예. 뭐 하루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씩 벌고 아닙니까? 네. 그 핵심 유튜버들은 일단 돈이 핵심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김문수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 돈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돈이 제일 크다. 돈이 제일 큽니다. 예. 그러면은 뭐 보수 정치 또는 우리가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뭔가 나서는 미래 비전 이런 것과 지금 전혀 관계 없다 유튜버들은. 일단 돈인데 예. 일단 보수 이건 있어요. 장애 보수는 내각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권력 추종주의가 약간 강해서 이게 아마 박정희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보수는 박정희 같은 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그 정서 때문에 내각제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대하는 거는 내각제 기원 막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변희재 대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내각제의원 세력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기득권 구조에서 지금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야, 그게 진짜야? 지금 뭐 조기 대선 임박했고 탄핵 이후에 60일이면 대통령 선거인데 무슨 내각제란 말이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내각제 세력이 한국 정치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일단 시작됐다고 봐요, 내각제를. 그래서 그때 이제 주도자를 김무성으로 얘기하는데 김무성 근데 실제로 전 대표. 김무성 하나로 할 수는 없고 그 당시도 조중동이 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재벌이 있었던 거고 이제 왔을 때 볼 때는 SK 같고
저는 이번에는 역시 또 조중동이 사실 더 탄핵을 찬성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뒤에 볼 때 삼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재벌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통령당 일단 위협적이에요. 이 재벌 입장에서는 예. 뭘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이 재벌들은 내각제를 원했고 뭐 솔직히 조중동 뭐 재벌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뭐 재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탄핵을 밀어붙인 거는 재벌하고의 오더가 있었다 보는데 그럼 재벌과 조중동 플러스 알파 범법원 세력, 범검찰 세력 웬만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득권은 다 내각제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제가 되면 이제 나눠 먹기가 되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든지 아니면 좀 약간 뭐 덜 떨어진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판을 흔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마치 일본처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없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세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득권은 모조리 내각제를 원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뭐 민심은 일단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탄핵과 내란 수사 이후에 이제 대선이 뭐 2, 3개월 안에 치러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 이 내각제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서요. 저는 조중동이 탄핵 반대했으면 탄핵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중동이 그냥 밀어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중동과 뒤에 있는 재벌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했겠습니까?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스케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1심이 나왔잖아요. 이 공선법 문제가 어쨌든 대법원에서 633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번에 윤석열 날리더라도 2심까지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떨어뜨리면은 이러면 뭐 대법 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재명 변수를 사법 리스크로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에서 시간 좀 끌면서 개헌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절대로 내각제에 내짜 안 그럽니다. 개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분권형 대통령이라 그러고 뭐 이원 집정제 얘기도 잘 안 해요. 요즘은 거의 다 화합형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 실제로 내각제인데 네. 대통령 하나 그냥 허수아비 앉혀놓고 실제 내각제가 하는 그런 음모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각제라 그러면 10% 지지 안 합니다. 근데 분권형 대통령 물어보잖아요. 40%가 찬성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막 우겨버리겠죠. 그냥. 예. 그 실제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면으로 보면 내각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장성철 씨가 예. 장성철 씨가 저는 정확히 얘기했다 모르는데 왜냐면 김무성 씨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무성이 내각제 화신인데 이 삼총사가 있어요. MB계에서 내각제 화신. 그게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김무성과 이재호인데 김무성 씨가 한 얘기를 정확히 장성철 씨가 알려주더라고. 아무 의미 없는 대통령. 그러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그냥 파티만 하는 대통령 하나 앉혀놓고 네. 실제 내각제 간다. 이거를 장성철 씨는 한국형 내각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허수아비 앉혀놓고 실제는 완벽하게 국회가 다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형 내각제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제 변희재 대표는 전면전을 선언했는데 지금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 이게 전면전을 해야 될 만큼 내각제라고 하는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현재 국민에서 먹힐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일단은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상상을 초월하게 10대 일간지 한겨레 경향까지 포함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진장 올라옵니다. 근데 현재의 국민들은 개헌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대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이재명 지지자들도 그렇고 저쪽이 이제 뭐 보수 지지자나. 네. 근데 이 밑바닥에서는 이미 내각제 세력이 워낙 기득권이니까 저는 다수를 점령하고 이 사람들은 막 세게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개헌하자고. 저는 법원하고 헌재만 조정이 돼도 예를 들면은 윤석열 탄핵을 좀 늦추고 속도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좀 당겨버리면은 그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외칠 필요가 없어요. 밑에서 딱 작업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저는 모든 이제 이 좀 기관들은 다 내각제를 좋아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법원 헌재가 대표적인데 대통령제는 자꾸 그쪽을 침해하죠. 헌재 압력도 넣고 법원도 압력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각제 되면은 중앙 권력이 약화되니까 법원, 헌재, 예를 들면 검찰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내각제 세력이어서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박근혜 탄핵 판결문에 부칙으로 붙어 있어요.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으려면은 내각제 개헌 필요하다고. 그때 아마 이원 집정제나 아마 분권을 썼을 것 네, 같은데 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좀 네, 분산해야 한다. 분산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왜 나옵니까? 아니 헌재가 대통령 탄핵만 결정하면 되지. 그거 왜 집어넣겠어요? 팽팽한 헌재 내에서도 내각제 세력이 아주 팽팽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혹시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개헌 논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대선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저는 쪽입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스타트를 이재명 대표 2심에 맞췄을 겁니다. 네. 지금 별로 얘기 안 해요. 예. 그냥 개헌만 대충 얘기하고 있는데 2심 딱 되자마자 야, 이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은 아니 대선 치르다가 대법원이 선고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대법원이 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선 무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무산시키고 아마 시간을 벌어서 뭐 좌우 양쪽 내각제는 좌우 다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범수박이라는 사람 다 대부분 내각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합의가 될 거예요. 제도권 내에서는. 그래요? 예. 이미 다 아까 말한 대로 허수아비 대통령에 네. 내각제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개헌안 만들어가지고 돌파시키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내각제 추진 세력,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변희재 대표는 이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은 지금 뭐가 아니 일단 알려야 돼요. 이거. 알려야 되는데 이거 내각제 알리는 세력이 준동해서 개헌을 네. 자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추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이 늦춰질 늦을 수도 수 있다. 예. 자, 이거 지금 알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이런 음모가 있다 지금. 네. 그거는 뭐 사실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칼럼이 무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칼럼이 영향력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밑바닥은 다 정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막으려면 이제 변희재 대표는 지금 어떻게 일단 우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일단 알리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활동하는 이제 변 대표와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보고 그러니까 범보수가 내각제를 찬성하지 예,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보수랑 윤석열 세력을 이제 갈라놓으려는 거죠. 예, 예. 윤석열은 내각제 세력에 포섭돼 있다. 예, 예. 이거는 본인이 탄핵당하기 싫었으면요. 본인이 국민의힘을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예. 저 당은. 근데 저 당에 자기 측근들인 권성동, 권영선을 심어놨는데 탄핵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오히려 권영세, 권성동이. 아무런 불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면서 저쪽 계속 장애보수한테만 나를 지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장애보수를 붙들어 놓고 실제로 윤석열은 자기 탄핵은 받아들여서 저는 나중에 이게 윤석열이 혹시라도 뭐 헌재 가면은 전 나중에 자진 사퇴할 거라고 보는데 네. 내각제 개헌에 물꼬를 터주는 거죠. 물꼬를 터주는 대가로 자기는 아마 면책을 받고 아마 꽤 많은 지분을 챙기려고 그럴 겁니다. 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사퇴를 해버린 만약에 거를-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면 예. 윤석열 자진 사퇴를 해줘가지고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내각제 개헌 세력들을.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2월달에 끝이 나고 빠르면 뭐 3월 초에라도 탄핵이 이제 뭐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진숙 탄핵에서 4대4가 나왔잖아요. 예. 이거 뭐 이미 다 나온 겁니다. 헌재가 딱 파벌로 나눠진 건데 4명이 가로막으면 탄핵 안 돼요. 예. 가로막으면은. 근데 4명이 탄핵을 완전히 막는 거는 힘들지만 연기하는 건 아무 일도 안 해요. 네. 계속 태클 걸어서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저는 완벽한 내각제 세력이라고 보는데 오늘 보수보다 그 사람들이 좀 시간 끌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변론이나 심리 상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극도로 지금 좀 불편하다. 지금 윤석열 쪽에 나오는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직원이 글을 올렸는데 예. 헌재 직원이 글 올린 거는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 이 지금 빠르게 서두르는 재판관들을 공격을 해요. 그게 지금 사실은 그 문영배 이미선 아니겠어요? 네, 예. 지금 조중동이 총공격하죠. 여기를. 네. 사실 저는 그게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게 조중동은 탄핵을 찬성한 집단입니다.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태클만 걸면 헌재 자동 논리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결심이 6월 이제
말로 2월 돼 있다. 26일 날 결심이 돼 있고요. 결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을 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선거가 현재 선거가 3월 안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어렵다고 무조건 보고. 4월로 미룰 겁니다. 예, 예. 그건 이제 그냥 미뤄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헌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 세력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심이 저도 이런 제도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다른 사건 안 맡겠다. 3월 10일까지. 이재명 먼저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26을 당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3월 이제 예를 들면 3월 10일까지 안 맡겠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 3월 10일 안에 선고한다는 건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2심까지가 유죄가 나오면은 대법원은 이제 심리가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범 내각제 세력 플러스 알파 보수 세력이 야 대법원 니네들은 이제 심리도 안 하는데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선 끝나고 넘어가면 니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마어마하게 이제 압박이 들어올 거고 전 아까 말한 대로 대법원 현재 이 비율이 11대 2예요. 대법원이. 네. 현재 보수가 11인데 그 중에 보수가 아니라 내각제 세력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럼 대법원 빨리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변희재 대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이 지금 기대 또는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은 뭐 3월 초 중순인데 이게 4월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아니, 같고. 저는 3월 초에 결론 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2월 달에 그 8번의 신문을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게. 아니 그렇게 발표한 적이 헌재에서 그렇게 얘기한 네. 적이 없죠.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지 이걸로 끝낸다는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8번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다들 이제 8번으로 이제 그 변론 종결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다 박근혜 때 예측을 17번 했거든요. 예, 박근혜 예. 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언제 누가 무슨 근거로 8번에 끝내겠다고 해서 예. 근데 저는 조선일보에서 막 이런 식으로 3월 초에 끝날 수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마 좀 트릭 같고 네. 3월 초에 헌재가 엄청난 의지를 갖고 예를 들면은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당겨서 그 범보수나 내각제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헌재 사람들이. 예, 예. 그 헌재 재판관들은 어찌 보면은 진영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직원들이. 막 폭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변 대표 말씀을 종합하면 일단 내각제 개헌은 막아야 한다. 막아야 되죠. 막아야 한다. 그러면은 막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대선이 빨리 치러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방법도 있고요. 그 네. 방법도.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이 내각제 위험성을 먼저 알리는 게 가장 네. 내각제 뭐가 나쁜 요소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우리가 정면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문제를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은 대법원이 선고 못할 거다. 이거는 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이 84조 조항 그러니까 대통령의 면책이 도대체 이 어디까지냐 기소와 수사까지냐 재판까지냐 했었을 때 그 당시 헌재 사무총장이 기소와 수사까지다. 재판은 진행된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당선이 취소되잖아요. 똑같이 대통령도 당선 무효형 받으면 당선 취소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집권하겠어요? 이 상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면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등록을 하거나 뭐 경선 과정에 갑자기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가장 유력한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바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선고를 해버리고 자격을 박탈하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지금 633 대법원이 예, 이번에 예. 조율에 처리가 되면서 633 조항을 강조했는데 예. 633 조항이요 임의 조항이 아니에요 강제 조항이에요. 예. 그거는 이 대법원 규칙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있는 법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633이 6개월, 3개월, 예, 예. 3개월인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예를 들면 2심 끝났잖아요. 대법원 3개월에 때려야 돼요 강제로. 예, 예. 강제로 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대형 이벤트가 생겼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있는데. 대선이 있더라도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맨날 떠든 게 633인데 예. 이걸 안 때린다? 무슨 근거로 안 때리? 무슨 근거로? 근데 한 3개월 정도 가져와서 2개월 동안 숙고를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가까이 예를 들면 가서 가장 하지 황당한 게 않겠네. 예. 3개월이 대선 직후가 됐을 때예요. 예. 그럼 당선되자마자 때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를. 그
변 대표가 볼 때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재명 사실은요.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예.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죠. 사실은 예. 송영길 대표까지 포함해서 네. 과거에 민주화 이후에는 박정희 이승만 때도 자기랑 경쟁한 상대를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 이희창 씨가 2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대중 때 수사 받았으면 어떻게 나오며 네. 문재인 씨도 못 나오죠. 박근혜 때 수사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상대방 수사 안 하는 거를. 이걸 깼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처음으로. 그럼 이때부터 들이받고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사를 다 거부하고 검찰의 조작을 다 파헤치고 끝내버려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까지 끌고 갔거든요. 여기까지 끌고 와버리니까 현재 18개의 혐의로 5개 재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불가능한 거고 이거야말로 저는 터놓고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 개정을 한다. 84조항을 개혁해서 예. 재판이 이게 지금 명백한 이재명 대표 유죄 것도 있겠지 18개 중에서. 근데 큰 핵심들 대장동이나 뭐 성남 FC나 이 대북송 이거는 조작 혐의가 너무 많거든요. 뭐 공직선거법도 나와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허위사실 근데 유포다 제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공직선거법이랑 위증교사는 이게, 예. 이게 따져보면은 이게 큰 사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이건 조작보다는 의견 차이일 수가 있는데 예, 예. 대장동하고 성남 FC하고 이 대북송은 조작 혐의가 너무 많아요 검찰이. 예, 예. 이걸 터놓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대 야당 후보를 잡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다음번에 혹시라도 뭐 김문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민주당은 잡을 거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 유시민 씨가 그 얘기하던데 야 우리도 잡자. 그러면 또 저쪽 후보 잡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은 누구든 야당 후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내는데 이 집권하는 부분은 재판까지 연계하는데 저는 그거를 국민 동의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상으로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죠. 예. 지금부터 얘기하면 돼. 지금부터 얘기하면 돼.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네. 그것은 이제 근데 여야 합의가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 사실은 그거는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예. 많이 늦긴 늦었지만은 예. 지금 그냥 대충 가는 것보다는 이걸 터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유무죄와 관련돼서 변 대표는 이게 무죄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이번에 항소심 선고와 관련돼서 제가 이 공선법 예. 문제를요 정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단할 때 정말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느냐 예. 그냥 적당히 해온 대로 가느냐에 차이가 큰데 예를 들면 적당히 원래 하던 대로 갔었으면 이거는 무죄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거는 판사가 현미경 들이댔어요. 그 현미경 들이댔다는 얘기는 유죄 혐의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그러니까 네. 이게 조작 마치 제가 성남 FC나 이건 조작이 많다 그러는데 이건 조작은 아니지만은 막 갖다 대가지고 온갖 혐의 증거를 갖다 대가지고 유죄를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얘기하는 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불공정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봐야죠.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예를 대한민국 들면 윤석열이 선거 때 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김건희에 대한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문제 없고 오직 패배자 한 명만 따라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사 이게 유죄라 그래도 이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법 개정 또는 뭐 개헌을 통해서 바꾸어서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고 이미 이런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항소심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죄면 이제 뭐 일사천리로 대선까지 그냥 가는 거고요. 저는 이 항소심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이 항소심부가 움직이는 과정 보면요. 유죄 이미 판단 내렸다 보거든요. 충분히 아마 그건 감 잡을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늦어요. 내가 가면. 늦다. 예, 지금부터 84조문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문제를 삼아야 문제 한다. 삼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에 들어가면은 재판도 이제 면책이 아니죠. 예. 5년 뒤로 가는 거죠. 변 대표 말씀 들으면 야 이게 실제로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냐? 뭐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정치평론 10몇 년 했는데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설사 의도를 가지고 유죄를 한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그냥 가면 형사소추할 수 없으니까 대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제도적 결함이나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마 다수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형사소추는 면제인데 예. 그 말은 재판이 문제예요. 네. 재판은 면제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계속 간다고 하지만 재판도 뭐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쨌든 의견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요. 이런 네. 사안이 처음 벌어진 게 홍준표 때문에요. 예. 2018년 대선 때, 17년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 그때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유승민 쪽에서 당신 대통령 되자마자 그 대법원 징역형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사실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학자들 전체가 다 재판은 그냥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나오고 헌재 사무총장이 재판은 그냥 간다 그러고 뭐 제가 볼 때 국어상으로도 예. 소추는 수사와 기소입니다. 재판이 아니에요. 자, 재판이 예, 아니고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이건 국민적 합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동시 접속 5천 분이 하고 계시면서 많은 의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방향이 다른 의견도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볼 만하다. 참고하는 거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참고해서 나라 살려야 합니다. 큰나무 아래서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헛소리 그만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고요. 야 이건 뭐 음모론 수준인데 제이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인 유튜버가 대세인데 스픽스 지금 이런 내용도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푸른소라님 주셨고요. 그리고 한리버님, 큰나무 아레스님, 쇼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이야기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조금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토론의 장을 스픽스가 열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이 다르더라도 좀 함께 이렇게 들어보고 더 좋은 방향을 우리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각제 반대한다라고 이제 기요미님 주셨고 아직도 판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우리 이눈부처님도 있습니다. 자, 스픽스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WW님께 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꾸짖지 마시고요. 저희들 균형 감각 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사고로 방송 만들어 간다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제 변 대표 나오시니까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 다양하게 제가 나오고 이제 보면 미국에서 방송 볼 때 예.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이 범민주당 진영에서 샴페인 빨리 터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아직 저 내각제 세력과 보수 세력 다 살아 있는데 예. 어찌 보면은 조작 검찰 세력도 그대로 살아 있죠. 윤석열 하나만 이제 선수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력이 막강하게 살아 있는데 태권 그냥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거 지켜본 입장에서 박근혜 때랑 가장 다른 문제가 그 내각제 세력이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고 실제로 챙겨봐야 하겠다는 게 2월 말 3월 초쯤 되면 탄핵 심판이 마지막 종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면서 미뤄질 경우에 야 이거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온갖 이 방법 동원해서 미루겠죠. 무슨 수로 미룬다. 계속 미루겠죠.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저렇게 국힘 중심으로 막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전력 같은 거를 말도 안 되는 거 꺼내놓고 막 정말로 더럽게 더티하게 아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헌재 내부를 굉장히 동요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헌재 직원이 직접 글 쓰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결정권자는 재판관들인데 헌재 일개 직원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편향되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의 발언이 위축되죠. 근데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직접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특정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사실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왜냐면은 예.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저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저 김진태 의원이나 저 지사나 저 박선영이나 연결돼 있지 않아요? 예. 아니 어차피 다 정당 추천 막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그걸 안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하면은 아까 말한 헌재 4대 4라 그랬잖아요. 이 나머지 4명의 이제 이 활동이 쉬워지는 거죠. 이쪽 위축시켰기 때문에. 네. 그 4명은 재판을 미루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미룰 수도 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나 내각제 세력이니까 미루겠죠. 자, 변 대표가 전망하시는 건 이번에 탄핵 심판을 하면 윤석열 탄핵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끌면서 예. 윤석열은 그냥 자진 사퇴로 정리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 2, 3개월 지나면 변 대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뭐 우리가 한 이제 4월 점검을 정도 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출마가 좌절되면은 예. 윤석열은 이제 스스로 이제 물러나서 내각제는 윤석열이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복귀하면 내각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 대표 말씀을 아무리 좀 이렇게 받아들여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뭐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가정하신다는 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니 2심이 이제 아마 3월 10일 정도에 예,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이 준비했던 이제 모든 공격을 총포를 다 쏠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까? 그때 쏴서 아니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됐다 칩시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대법원이 결정권 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국민적 합의로 재판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되면은 아마 뭐 보수 그 모든 사람 대법원 몰려가가지고 때리라고 난리 법석 칠 텐데 이게 정상적인 집권이 되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걸 계속 떠들겠죠 그거를.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딱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대책도 마땅치가 않아요. 변 대표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있어도 정리를 하자는 것이 이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재판 연기하자는. 예. 재판을 중지하자. 이건 법으로 바꿉니까? 사회적 합의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헌법으로 바꿔야죠. 헌법으로 헌법이니까. 개헌이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일단 그래도 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얼기설기 갔다가는 예. 진짜 내란 터지는 수가 있죠. 이런 거. 진짜 내란 진짜 내란 수가 터지는 수가 있죠. 예, 뭐 거의 이제 진짜 저거보다 무기 들고 싸우는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 있다 없다. 이런 저는 거. 지금까지 2심 재판부가 움직인 방향이 있잖아요. 뭐 제가 예. 뭐 재판을 뭐 100여 배에서 그런데 예. 이건 유죄 때리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 유죄 때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아 거의 없죠. 예. 없다. 예, 이거 재판부 성향 자체도 계속해서 어쨌든 저 윤석열 쪽에 유리한 판결 내렸던 재판부고 예. 움직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법원 소리 못 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사무관 보내가지고 전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있는지도 몰랐던 네. 다른 재판을 안 받고 빨리 들어가겠다 이거는 뭐 유죄 때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이정신님께서는 이청신님인데요. 대통령 재직 중 소추 중단은 판결을 포함해야 입헌 취지 법익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지는 하셨고.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예. 이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추만이 맞는데 한국같이 특이한 정치보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저희 느낌과 미국에서 좀 넉 달 계시다가 들어오셨죠. 예. 그렇게 와서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내각제 세력들이 개헌을 통해서 대선을 계속 수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 약간 놀랍기도 하고 설마 그렇겠냐라는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한데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저런 주변 여건과 상황을 다 배제하고 나면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대로 선거 치러도요. 예. 전 이재명 대표가 100% 당선된다는 확신은 없어요. 가능성이 가장 높지는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게요. 예. 지금 모든 조사를 보면요. 예. 이재명 대표가 한 30%대 중후반 나옵니다. 네. 다자 대결했을 때. 근데 김문수가 한 15%, 17% 나오는데 나머지 민주진영 후보가 없어요. 그 밑은 전부 다 오세훈, 홍준표 뭐 이래가지고 한동훈까지 해서 합쳐버리면요. 되게 보수가 이기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그 지형도가 저는 고령화 플러스 20, 30대 변화를 내가지고 보수로 기울었어요. 사실 이 선거판. 맞짱을 뜨면 보수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쪽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만약에 1대1 대결 구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찍을 사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보수로 뭉쳤을 때 절대 장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가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압승이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지난번에 윤석열하고도 이제 한 1%, 뭐 0.7%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국면은 윤석열 탄핵 그리고 내란 그리고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스트레스 게이지를 너무 높여서 중도가 보수 후보를 절대로 찍어줄 수 없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재밌는 게 중도가 진보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예. 근데 보수만으로도 앞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 포션이. 오히려 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지형 자체가 진보 쪽으로 유리한 판이 짜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건 거예요. 이제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이제 하도 조작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통계를 꺼냈는데 예. 이 문재인 정권 이후로 보수 포션이 너무 커졌다. 네. 그래서 중도를 뺏겨도 보수만으로 이기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수 쪽에는 후보가 누가 될 가능성이 저는 그 높다고? 보수는 인물이 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인물과 관계없이 네, 그건 진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뭉쳐있다. 뭐 누가 나와도 상관없을 겁니다. 보수는. 그런데 그 보수 진영의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수 진영 안에서도 끝과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학적 결합이 근데 이제 가능합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김문수라는 사람은 네.
내각제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각제랑 안 맞는 사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박근혜 이 소통 좀 안 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내각제 안 맞는 스타일이죠. 김문수 마찬가지. 이른바 좀 외골수들은 내각제가 안 맞는 거고 내각제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사람 좋다는 말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국힘당 후보들 내에서도 저는 김문수 빼고는 사실은 다 내각제로 와서 네. 자기들 내각제에서 총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 자, 그렇게 이제 가서 보수는 후보가 누구라도 이번에 상관없다는, 예. 민주 진영에서 만든 후보하고 경쟁하더라도 충분히 보수의 경쟁을- 그냥 이 조직표는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예.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도 보수가 표 하나 안 타라고 다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표 이탈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약간 머릿속이 좀 멘붕 비슷하게 오는 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또는 정리정돈돼 있는 상황들이 변 대표의 논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냥 여론조사 결과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나머지 5명, 이 5명이더만 보수는. 예. 합쳐버리면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요. 그 보수 후보 5명이 색깔이 워낙 달라서 자기들끼리 절대로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과 김문수,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부에서는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이준석이 지지율 1%로 추락했는데 예. 이준석을 빼버리면은 오세훈, 홍준표, 여기 뭐 한동훈까지는 다 표 뭉칠 겁니다. 이거. 아, 뭉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동훈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한동훈. 네. 한동훈이 이제 보수 좌파로 봐서 그런데 한동훈이 아니라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는 누가 나와도 표가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누가 될 것이 뭐 누가 나오든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붙을 만하다라는 건 아마 이제 지난 전제를 하고 대선하고 뭐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 후보군 중에서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아까 거론하신 홍준표, 유승민, 근데 저는 당내 역학이 오세훈 예. 당내 역학이라는 게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민심으로 결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가 훨씬 민심에서 앞섰었어요. 근데 이 당의 기득권 세력들 재벌하고 연결된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을 택해 버렸는데 김문수 지지율 높다 해서 김문수 된다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자기 주자들은 당연히 내각제에 찬성한 사람을 밀어서 뭐 솔직히 제일 만만한 사람이 오세훈일 수가 있죠. 네, 예. 오늘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저를 꾸짖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정교환 씨 줏대 없다라고 너 돼 이런 분 예,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인천 시민께서는 스픽스 오늘 진짜 왜 이래 이렇게 말씀하셨고 변영자님께서는 보수 패널이 너무 부족한데 얘기 잘 듣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과 달리 또 해석하는 것도 함께 들어보는 거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김동연, 뭐 김경수, 뭐 여러 사람들이 김부겸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보가 다른 사람이 저는 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빼고 다 내각제 세력입니다. 다 내각제 세력, 김부겸, 김경수, 뭐 김동연 다 내각제 세력이에요. 내각제 세력이다. 그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대선이 늦춰질수록 좋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받으면 이제 예. 공격에 편승하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출마를 막으려 들겠죠. 자, 그럼 변 대표의 생각대로 이제 내각제 세력과 전면전을 벌여서 자 주저앉혔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변 대표가 혹시라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 지지할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현실적 논리로 누굴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는 주로 내가 지지한 사람들은 뭐 0% 1% 이렇게 얻는 뭐 예를 들면 전 지난 대선 때는 김경재 씨를 지지해서 네, 그러기 예. 때문에 제 원칙 가지고 지지하니까 뭐 그 사람의 당선 여부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네. 예, 저는 논객으로서 이 시점에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면 저는 소영길 대표를 지지하는데 네. 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그 얘기는 뭐 안 해도 상관없다. 예.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여전히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왜냐하면 거고. 지금은 이 내각제 세력 때문에 예. 내각제 세력의 장점이 좌우 가두리를 넘나들면서 이권 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딱 대표적이죠.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가 보수 넘어서 이권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아마 내각제 세력은 이준석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좌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좌우 진영을 넘나서 이권 취하는 세력과 싸우려면은 이 좌우 가두리벽을 허물어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저는 그게 현재 제도권 정치 중에서는 소영길 대표 한 명 같습니다. 좌우 가두리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뺄수 있는 뭐 사람들. 옥중에 계시고 저도 이제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국힘 후보, 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 만약 나오면 뭐 이 나오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연히 지지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들대로 그냥 2심 유죄 받고도 대선 나오겠다 예. 이렇게 하면 송 대표 안 나가겠죠. 예, 안 예. 나가겠죠. 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걸 어렵다. 헌법을 고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은 그거 쉽지 않다고 보니까. 쉽지 않다고 본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수 의견이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지금- 다수가 어느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건 민주당 다수 얘기하는 거고. 아니 저는 이제 예. 민주당이든 보수 아니 이제 저는 그 이제 국힘이든 그 보수 쪽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제 못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 쪽. 못 나온다. 다 못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대선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내각제에서 하는 거고 예. 제가 말하는 범보수는 약간 다르다 그랬는데 예. 뭐 전체 못 나온다 했을 때 저는 양쪽 의견 다 듣거든요. 다 보는데 예. 어려워요. 이 문제 못 풀면은 아까 말한 헌법 84조를 못 풀면은 당선돼도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질문이 좀 더 이렇게 제가 확장적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아니 뭐 있어요. 예. 억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무리수다. 예.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84조를 합의해서 개정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법원이 예. 닥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걸.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지난번 대선 때도 1,4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도 크죠. 감당을 할 수 있겠나? 저도 이런 만만치 생각-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84조가 정리 안 하고 대통령 되면은 반 이재명 쪽에서 막 난리가 날 거고 예. 만약에 출마 전에 저는 시간상으로 대법원이 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법원이 안 때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럼 대법원이 결국 때려서 이재명 대표 못 나가게 됐을 때 이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 84조를 개정하자는 거예요. 변 대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또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전혀 어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혀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솔직히 예. 말하면은 2심 유죄 나와도 그냥 당선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실제로. 뭐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 왜냐면 그 그랬을 재판 때- 자체가 불공정하고 아니, 말이 안 돼요. 불공정하다고 했을 때 어쨌든 대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의무도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안 때릴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냐고. 이걸 84조를 정리를 해야죠. 그죠? 예. 저는 그게 제대로 국민에게 호소하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지만 난 84조 개정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이걸로 그냥 막으면 안 되거든요. 잠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84조는 개정해서 한다.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씀 제가 잘 전해드려야 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송영길 대표는 지지한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데 예. 근데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송영 대표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스펙스 나오셔가지고 예, 예, 예.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괜히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가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뺏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아웃시키고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가 터질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그래서 같은데. 이거는 저는 한 국민의 한 60% 정도는 84조 개정은 찬성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럼 다음 정권 때마다 계속 야당 지도자가 잡으면 어떡할 거냐 이 논리 가지고 충분히 되니까 이거는 뭐 사후에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하면은 대법원이 그 합의를 갖고 안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짧은 기간에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개헌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계속 제 아니면은 머릿속에- 개헌이 예. 늦으면은 그 634 조항은 그건 공선법이니까 예. 일단은 개헌까지가 급하면은 634 조항을 개정하면 되죠. 633 조항을 일단은, 예, 개정해야 예, 한다. 일단. 근데 국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인데.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여론적으로 풀어내야죠. 예. 지금 변 대표가 이제 지금 활동하시는 거는 오늘 레블쇼 나오셨고 그리고 스픽스에 올 출연 그리고 본인 이제 원래 하고 있던 채널 미디어 워치에서 계속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한 보수와 내각제 세력은 지금 다르거든요. 뿌리도 예. 다르고 저 내각제 세력은 기득권 세력들이고 조작 검찰 세력이고 이 범보수는 그냥 거의 노인들하고 이제 요즘 20, 30대가 있는 좀 어찌 보면 평범한 서민들이 많거든요. 네. 이 세력을 완전 갈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 둘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이 파워를 누리고 있는데 내각제 세력과 보수 세력을 갈라놓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일들이. 네. 그래서 뭐 저는 늘 해왔지만은 윤석열은 박근혜 조작 수사를 해서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가둔 주범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왜 보수가 지켜주냐 이거죠. 지금 변희재 대표하고 함께 활동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각제 업무를 깨자 전면전을 선언한 이 그룹이 좀 있습니까?
함께 움직이는 이 분들. 범보수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하고 이제.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실명으로 좀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뭐 대구의 오영국 대표라든지, 예, 조영한 오린 코리아 대표라든지.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을 지지해서 그렇지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신혜식 대표라든지 뭐 이봉규 대표다 네. 내각제 다 반대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 대선 자체가 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 긴장하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좀 들기는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말로 즉각적인 하야 탄핵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2년 넘게 싸웠잖아요. 저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요. 했었죠. 예. 그때는 야 뭐 당선되자마자 왜 탄핵이냐 라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다시 회고를 해보면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더 빨리 못 끌어내린 게 예.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총선 전에도 끌어내리겠다. 총선 하자마자 국회의원 되면 제일 먼저 아니, 윤석열도 왜냐면은 끌어내리겠다 하셨고.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얻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나 훌륭한 뭐 판사나 훌륭한 뭐 이런 기업가들이 대통령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조작 검사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이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검사가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큰 사고 치겠냐. 무수박지한 사고 쳤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탄핵 사유가요 이 개헌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응급실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진짜 원래 같았으면 살아있을 분들이 몇천 명이 한 달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죽였을 겁니다. 이걸로 미리 탄핵 갔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날 때 갑작스럽게 이제 떠날 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지금은 일단 미국 망명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제가 JTBC 태블릿 조작 문제 항소심 중에서 제가 벌써 항소심을 6년째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더니 4년 전에 채택돼 있던 증인과 증거를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선고하겠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그냥 태블릿 진실을 다 구속으로 덮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망명을 가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제가 의견서를 냈죠. 네. 다행스럽게 법원이 한발 후퇴해서 이 조치 지금 법원이 막 제 증인들을 기각시킨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미국에서 윤석열 탄핵되는 모습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미국에 망명을 간 다음에 이 한국인 출신이 정치적 망명 사례는 없어가지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 망명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를. 2달 동안 조사해서 이제 망명을 신청을 하자마자 윤석열을 탄핵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범죄를 밝혀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망명 신청했는데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다 보니까 저는 들어와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켜보니까 야 이거는 윤석열을 만든 세력이 실제로 내각제 세력인데 예. 조중동부터 다 재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작검찰 한동훈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 사람들은 다 살아있고 윤석열 한 명만 선수 교체하느냐. 이 세력을 끝장내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은 오히려 내각제 세력을 더 키워주겠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윤석열 독재정권과 싸운다는 말이 되는데 내각제 세력과 싸운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돌아오셨는데 오자마자 또 여권을 뺏겨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속되면서 이미 여권이 다 무효가 됐는데 예. 갑자기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나갔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법무부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 여권이 유효가 돼버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뺏겼습니다. 그럼 미국 다시 갈 수 못 없고 갑니다. 미국에서 망명 인터뷰 일정까지 정해졌는데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못 가게 됐는데 이제 이 망명 인터뷰하는 데다가 이제 제가 서한을 보내야죠. 지금 바로 네. 여권 뺏겼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유효를 하겠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논쟁적으로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귀한 의견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왜 구독 취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주시는데요. 변희 대표님 힘내세요. 이 방송 계속 해주세요. 정기환 대표님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구독 취소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거 함께 들어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 제작진 15명이 1년 365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홍보방송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들을 거 가려서 듣고 배제할 거 가려서 배제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의견만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구독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포감 주시는 거 맞거든요. 그럼 우리 방송 문 닫아야 되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내각제 세력의 음모를 분쇄하는 게 예. 이재명 대표 집권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를 제기하는데 그게 가장 큰 방해 세력이에요. 내각제 예. 세력이 사실은. 그걸 일단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와 인간적 신뢰가 있고 또 정책 성향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짓 사실을 가져와서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구독 취소도 여러분들의 뜻이지만 그래도 스픽스는 균형감 가지고 혁신, 균형, 정의를 외치고 있는 방송이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스픽스가 있어서 대한민국 조금 더 바뀌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구독했어요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면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한우 외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인데요.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여러 분 만났습니다. 자, 스픽스 보고 왔다는 분 계셔서 고마웠는데 대구에서 단체 모임 하시거나 가족 모임 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스픽스 응원합니다. 구독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 변대표 응원도 있고요. 구독도 있고 스픽스 아주 좋아요. 호퍼님 오늘 큰님 여러분들 덕분에 얻겠습니다. 자, 변희 대표 이렇게 나오셨는데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좀 아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나누면 얘기하면요. 지금 개혁신당 이슈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터졌는데 네, 이 근본 사태가 뭐냐 개혁신당에. 네.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서 이준석이 왜 저렇게 빨리 대권 선언하고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네. 탄핵도 안 끝났는데 저는 이미 이준석은 내각제 세력의 앞잡이로 네. 이준석이 나가겠다는 데서는 아까 얘기하는 독일식 파티하고 술만 마신 대통령 그거 노리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준석 인터뷰할 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모든 권력을 나눠주겠다 선언하거든요. 네. 이준석은 사실 이제 키운 게 조중동 아닙니까? 예. 이준석의 발언을 보면은 이게 전략이 훤히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생방송으로 마키아벨리 오늘 보내드리는데 변희재 대표 편이었습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는데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픽스와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